안녕하세요. 지란지교 시큐리티에서 연구소장 겸 신기술 융합 사업부장 맡고 있는 이상준입니다. 대면 발표를 한 게 언제인지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이때 관계자 여러분들의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 반갑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기술은 CDR이라고 하는 건데요. 최근에 보면은 DR로 끝나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EDR도 있고 NDR, MDR, 최근에는 XDR도 언급이 되더라고요. 이 기존의 DR들은 전부 다 디텍션 앤 리스판즈이거든요. 어떤 침입 행위에 대한 탐지 그리고 대응 이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엔드포인트냐, 네트워크냐, 매니지드냐, 익스텐디드냐 뭐 이런 형태로 범위와 대상이 달라져가면서 그렇게 대응하는 기술인데요. CDR은 그거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텐츠 디스암 앤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컨텐츠 무해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거하고 이제 그 코로나 환경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다음에 제로 트러스트하고 CDR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그 코로나 정례 브리핑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에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이후 세상에 지금 살고 있고요. 저희가 체험을 하고 있죠. 우리의 당면 과제는 이제 변화된 환경에서 어떻게 유연하게 잘 대처하면서 사느냐가 과제인 것 같아요. 오늘은 그것 중에서 보안 얘기, 그 중에서도 이제 문서형 악성 코드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가트너에서 설문조사를 이제 기업의 인사 담당자 한 800여 명한테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700명 이상이 재택근무를 장려하거나 의무화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팬데믹 상황이 종료가 돼도 그 기조는 계속 유지할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언택트나 비대면, 재택근무로 대표되는 이런 이제 포스트 코로나 환경에서의 문화 변화가 이제 일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가장 고민은 아무래도 보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뭐 기업에 한 100여 명의 임직원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보호해야 될 대상이 사실 100개가 늘어난 거거든요. 기존에 회사 안에 있는 자산들, 네트워크들만 보호하면 됐었는데 그게 이제 보호해야 될 포인트가 뭐 거의 100배 이상 늘어난 거죠, 사실은. 그리고 보호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뭐 업무 특성상 회사의 중요 정보가 재택근무한 PC에 내려가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보안 이슈들이 더 생길 수밖에 없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큰 고민거리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설문조사인데요. 왼쪽에 있는 거는 실제로 재택근무를 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보안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 중에서도. 그런 인프라를 구축한 기업이 대략 3% 정도라고 했다고 해요. 실제로 작년에 재택근무를 실시한 회사를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30% 이상이 재택근무를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 회사도 했었고요. 그걸 그냥 단순 비교만 해봐도 30% 이상은 재택근무 인프라 없이 재택근무 했다예요. 굉장히 보안에 취약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재택근무하는 환경들을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저희도 첫 번째 환경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집에 있는 PC를 이용을 해서 회사에 있는 PC로 원격 접속을 하거나 VDI라고 있죠. Virtual Device Infrastructure라고 하는 그 환경에 개인 디바이스를 할당이 됩니다. 거기는 이제 원격 접속을 해서 거기서 그게 이제 산에 있는 단말이니까 그거 화면을 보면서 업무 처리를 하는 우회 접속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간접 접속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이런 형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VPN을 설치를 해놓고서 네트워크를 하나로 이렇게 통합을 해주는. 그래서 집에 있는 PC를 가지고 그 직접 이제 서버를 회사에 있는 서버에 접속을 하는 이걸 직접 접속 방법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회사 요즘에 이제 클라우드가 활성화가 많이 되니까 업무 시스템을 전부 클라우드에 올려놓게 되면 사실은
집에 있는 재택근무자가 회사 네트워크를 경유해서 클라우드 갈 이유가 없잖아요. 바로 클라우드로 가서 활용을 하는 이런 형태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대략.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집에 있는 사용자들의 PC가 보호 장치 없이 인터넷에 바로 접속이 돼 있는 환경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물론 VPN을 사용하는 순간은 인터넷을 못 쓰게 차단을 해요. 그렇지만 내내 그렇지는 않잖아요. VPN을 계속 쓰지 않으니까 VPN 안 쓸 때는 인터넷 바로 접속 가능합니다. 그때 어떤 악성 코드가 잠재되어 있을지 모르는 거죠. 사실 그 PC는. 그걸 통해서 실제로 회사 네트워크에 접속을 했을 때 어떤 행위가 발생을 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전부 다 내재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재택근무 환경에서 보안 위협들을 좀 나열을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위협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오른쪽 밑에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악성 파일 위협이라고 표현이 돼 있죠. 저건 뭐냐면 뭐 이메일의 첨부 문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자가 그걸 열어보게 되면 해당 PC를 장악을 하고 거기서 그 장악한 PC에서 뭔가 사용자의 크리덴셜을 훔쳐내게 되고 그걸 이용을 해서 VPN 접속을 한다든가 또는 그 클라우드에 접속을 한다거나 이거 시발점이 되는 게 사실은 오른쪽 밑에 있는 악성 파일 위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항목이 아닌가 싶어서 오른쪽 밑에 뒀습니다. 그다음에 코비드 환경에서 존재하는 보안 위협은 사실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잖아요. 이런 이슈를 이용한 사회공학적인 해킹 기법들이 당연히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상당히 잘 먹힙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회사 네트워크 측면에서 보면 회사에서 보안 인프라 투자하는 거 보면은 관문 구간이라고 하잖아요. 인터넷 관문 구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놓습니다. 사실 거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을 접속할 방법이 사실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재택근무 환경이다 그러면 거기에 투자해놓은 보안 인프라들이 별로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인터넷 바로 접속하는데 회사 관문 구간에 있는 방화벽이나 IPS가 어떻게 해주지 못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한계점의 존재를 할 수 있겠다는 거고요. 원격 근무를 하게 되니까 회사 내부에 있는 인프라를 집에서 접속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기존에 회사 안에서 일할 때는 인터넷이 좀 안 돼도 업무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별로. 찾아보는 게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집에서 근무를 재택근무를 한다 그러면 회사의 인터넷 구간이 마비가 되면 업무를 못하는 상황이 생겨요. 기존의 네트워크 가용성에 대한 중요한 구간하고 현재 구간하고 좀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 회사의 인터넷 관문 구간에 마비가 생기면 업무가 마비가 되는 이런 현상이 실제로도 생기더라고요.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그 다음에 뭐 비대면 언택트이기 때문에 신원에 대한 어떤 증빙, 확인 이런 것들이 기존의 방법만 가지고는 굉장히 힘들다. 아까 보신 것처럼 그 크리덴셜 스토핑 같은 거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냥 아이디 패스만 가지고 확인했다고 해서 정말 재택근무하는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그 사람 맞냐? 그것만 가지고 증명할 수 있냐?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죠. 뭔가 추가적인데 더 필요하겠다. 이럴 수 있죠. 그걸 이용한 범죄도 급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코비드라고 하는 거를 연관된 실제 해킹 사례들 이런 것들 보면 엄청나게 수치가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전 세계 사이버 범죄 중에서 스피어 피싱이 굉장히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왼쪽 밑에 보시면 코로나를 테마로 한 스팸이 거의 뭐 이건 뭐 14,000%면은 도대체 얼마가 늘어난 건지 모르겠네요. 더 중요한 거는 성공 횟수도 30배 이상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이용을 해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건 실제로 코비드19라고 하는 거를 테마로 한 공격 사례입니다. 아시아권에 있는 100여 개 기업의 CEO 개인 이메일을 해킹을 해서 계정을 탈취하고요. 그 사람이 보내는 메일에 어떤 템플릿들을 유사하게 만들어서 사내 직원들한테 메일을 보내는 거죠. 오피스 365에 코비드 관련 문서가 있으니 조회를 하시오. 뭐 이런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링크를 포함을 해서. 저 링크를 누르면 오피스 365 로그인 창이 뜹니다. 근데 저게 피싱 사이트인 거죠. 그런 식으로 탈취된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하고요. 근데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링크를 통해서 간다는 거. 그 PDF라고 하는 어떤 문서형 파일을 이용을 해서 공격을 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국내 사례들인데요. 국내에 뭐 결제 송장을 첨부를 해서 저거 속에 이제 어떤 악성 코드를 숨겨놨다거나 또는 이제 코로나 대응 매뉴얼 같은 것들 첨부를 해서 보낸다거나 뭐 이런 거고요.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은 사실은 오피스 문서인 경우에 악성 코드가 활성화되려면 그 컨텐츠 이네블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줘야 악성 코드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거를 안 누르면 사실은 악성 코드가 동작을 안 합니다. 문서를 열어도. 그래서 저기 보시면 저게 그 컨텐츠 이네블 버튼을 누르라고 그림으로 돼 있는 거예요. 사회공학적인 기법인 거죠. 저걸 보고 누르면 악성 코드가 활성화가 돼서 램섬웨어 감염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걸 보고 실제로 누르는 사람 많습니다. 안 누를 것 같은데 눌러요. 무의식적으로. 누르면 끝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최근에 국내 대규모 그 유통회사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건인데요. 클럽 랜섬웨어라고 하는 거를 임직원 이메일로 통해서 그 첨부 문서를 통해서 배포를 했고, 근데 이제 이게 DOC 파일이나 엑셀 파일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실제로 그 감염이 되고 정보가 유출이 되고 그걸 공개하겠다고 협박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객 정보가 공개가 됐고요. 이거를 좀 일반화시키면 APT 공격 시나리오하고 똑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공격 대상에 대한 그 분석을 좀 하죠. 아까 보신 것처럼 CEO의 이메일 계정을 탈취를 하겠죠. 그리고서 이제 가장을 해서 그 사람한테 보낼 수도 있고요. 그 사람 메일로 가장을 해서 다른 임직원한테 보낼 수도 있겠죠. 그 형태로 이제 스피어 피싱 메일을 전달하겠죠. 그때 이제 첨부 문서 안에는 악성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첨부 문서를 포함을 해서 메일을 보내고 그걸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클릭을 하면 감염이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서버나 네트워크에 전파를 시켜서 궁극적으로 파괴를 하거나 정보를 유출시키는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공격을 하는 게 APT 공격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문서형 파일을 이용을 한 공격이 이제 대세라는 아마 그 발표 자료는 제공을 해 드릴 거로 알고 있으니까 사진 안 치시고도 될 거예요. 요즘에는 실행 파일은 뭐 메일 시스템 같은 거에서 전부 차단하기 때문에 개인 PC로 다운로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브라우저에서 다 요즘 차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행형 악성 코드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낸 게 문서형 파일에 악성 코드를 숨기는 방법들, 그리고 그거를 열어보게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PDF나 MS 워드나 엑셀, 뭐 아래 한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합니다. 이미지 속에도 악성 코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배포를 하고 공격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이게 바이러스 포탈이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여기가 이제 전 세계에 백신 엔진 모아놓은 데이거든요. 60개 정도 되는데 아까 보신 그런 사칭 메일 있잖아요. 거기 첨부 문서를 바이러스 테스트를 해보면 절반도 탐지 못합니다. 심각한 문제죠. 좀 더 악성 문서 위협 사를 좀 살펴보면 앞으로 제가 액티브 콘텐츠라는 말씀을 계속 드릴 텐데 우리가 문서형 파일이다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오피스도 있고 PDF, 다량 이런 것들이 이제 문서형 파일이라고 보는데 그거 각각의 앱들이 있습니다. 그 앱들이 표현하는 데는 기능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다 만족시키기가 어려워서 외부에서 컨텐츠를 가져오거나 뭐 이런 다양하게 표현해주고 싶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서에 포함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들을 표현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표준화를 많이 해놨어요. 그런 것들을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액티브 콘텐츠로 표현을 하고 사용자 눈에는 당연히 안 보입니다. 화면에 보이지 않아요. 속에 숨어 있죠. 그런 액티브 콘텐츠들은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자바스크립트가 될 수도 있고 매크로나 아예 실행 파일을 인베디드 시킬 수도 있습니다.
OLE 뭐 이런 액티브 X, 하이퍼링크 아까 보신 걸 클릭하는 거 그게 하이퍼링크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액티브 콘텐츠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액티브 콘텐츠를 활용을 해서 악성 코드를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CV에 등록되어 있는 아까 보신 액티브 콘텐츠 관련한 취약점 목록인데요.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죠. 가서 한번 서치를 한번 해보세요. CV 가서. 그럼 수도 없이 셀 수도 없이 계속 나옵니다. 이런 위협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고, 이건 실제로 워드 메뉴에 보시면 매크로 편집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렇게 입력하시면 동작이 돼요. 저거 의미는 뭐냐면 맨 처음 워드 문서를 열게 되면 중간에 있는 워크북 오픈이라는 함수가 동작을 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오토 오픈이라는 걸 동작을 시키겠죠. 그 밑에 있는 코드가 뭐냐면 템포러리 폴더에다가 PC의 템포러리 폴더에 특정 URL에 있는 ransomware.exe를 agent.exe로 다운로드해서 저장을 하고 실행해라 해요. 여기에는 ransomware.exe라고 한 파일 자체는 없잖아요. 그거를 얘가 다운로드 시켜서 실행까지 시켜주는, 그럼 이 PC는 당연히 랜섬웨어 감염이 되겠죠. 저만큼의 간단한 매크로를 이용을 해서 그 해킹을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도시 파일에 그 실행 파일 아예 첨부를 시켜놓고 저 아이콘을 누르면 해당 실행 파일 동작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건 setup.exe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메일 관련한 뭔가를 이렇게 입력하고 뭐 이렇게 설치를 하라고 하는 건데, 저게 그런 악성 코드이거나 저게 이제 피싱 사이트로 아이디 패스워드 전달하거나 이런 프로그램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아까 그 컨텐츠 이네블이라는 버튼을 눌러야 악성 코드가 동작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DD 취약하는 건데, 이건 그 버튼 안 눌러도 동작을 하는 이런 악성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PDF 속에 들어가 있는 자바스크립트 샘플인데요. 저 역상으로 표현되어 있는 한 줄이 뭐냐면 저 hello from 뭐 PDF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팝업 창이 뜨게 돼 있어요. 저기에다가 아까 보신 그런 다운로드 하는 거 집어넣으면 바로 이것도 똑같은 효과가 나겠죠. 굉장히 쉽게 우리가 악성 코드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기존에 이것들의 그런 악성 코드에 대한 대응 기법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시그니처, 파일의 어떤 시그니처를 저장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검색을 해서 악성 여부를 판단하는 백신이 있죠. 안티바이러스, AV라고 하는. 그게 있고요. 그거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 신고를 해줘서 시그니처 확보가 돼야 이게 악성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로데이에는 굉장히 취약하다는 아주 극단적인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나타난 게 이제 그럼 행위 분석을 좀 해서 악성 행위를 하면은 악성으로 판단을 하자라고 하는 게 샌드박스가 있습니다. 버추얼 환경에다가 문서를 열어보는 거죠. 문서를 열었는데 워드 문서가 갑자기 레지스트리를 뭐 검색을 한다거나 인터넷 접속을 하려고 한다거나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악성 코드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해당 파일을 드롭을 하는 게 이제 샌드박스 기법인데, 그 두 가지 다 문제가 있죠. 지금 보신 것처럼 백신은 당연히 제로데이에 취약합니다. 굉장히 취약하죠. 이런 문제 하고요. 백신 그 샌드박스를 우회하는 기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우스 클릭을 해야 뭐 동작을 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쉽게 우회가 되거든요. 기존에 코드 난독화를 해놓으면 이 난독화 한번 하면 새로운 언노운 그 제로데이가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내가 지금 동작하는 환경이 버추얼 환경이냐 판단하는 거예요. 버추얼 환경이면 동작하지 마라. 이런 코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백신과 샌드박스가 굉장히 무력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안으로 떠오른 게 CDR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된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가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에서 클라우드에 접속하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사실 회사 안에 있는 사람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뭐 누구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기반에 깔고서 굉장히 강력하게 사용자 인증을 해야 되고, 데이터는 굉장히 강력하게 암호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기법들, 이런 접근 방법들이 제로 트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의 회사 네트워크에서는 사실은 회사 네트워크에 물려있다는 물리적인 것만으로도 굉장히 보안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체계에서 만들어진 게 기존의 보안 체계인데,
클라우드 가면서 많이 얘기가 달라진 거죠. 지금 들어오는 사람 그 정도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지금은 재택근무 환경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이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이런 측면이고요. 이걸 악성 코드 측면으로 대입을 해보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은 아까 보신 것처럼 백신이나 샌드박스가 그런 식으로 전수 아무 모든 그 문서를 믿을 수 없다를 보장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 취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미흡한 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로 트러스트 입장에서 악성 코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술로 구상을 하는 게 CDR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방어 개념에서 예방 개념,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 접근하는 게 CDR이다 볼 수가 있는데, 그럼 CDR은 뭐냐? 아트넷에서도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 이제 백신이나 샌드박스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대체제가 CDR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뭐냐? 아까 액티브 컨텐츠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액티브 컨텐츠를 악용으로 해서 악성 코드를 만들어서 문서 파일에 심어 놓는다 말씀을 드렸는데, CDR은 그 액티브 컨텐츠가 악성인지 여부, 그러니까 액티브 컨텐츠는 악성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잘 활용하라고 있는 게 사실 액티브 컨텐츠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용자 데이터에 영향을 안 주는 액티브 콘텐츠인 경우에는 악성인지 여부 판단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삭제를 합니다. CDR이. 그렇게 삭제를 해버리면 문서가 안 열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립을 다시 해요, 문서를 잘. 왜? 기존의 문서랑 똑같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정합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재조립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리를 해보면 문서 파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악성 코드로 활용이 가능한 액티브 컨텐츠를 악성 여부인지는 판단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삭제를 하고 재조립을 해서 사용자의 데이터는 보호하는 이런 제품이 기술이 CD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 워드에 매크로 창에서 편집하는 매크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위에 있는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이 그 창이고요. CDR 돌리면 밑에처럼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그게. 근데 저게 악성일 수도 있고 양성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르지만 우리는 지운다. 이거의 강점은 뭐냐면 제로데이에 대응할 수 있답니다. 지금은 양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악성일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CDR은 대응할 수 있다. 밑에 보시면 왜 CDR이 제로 트러스트적인 접근이냐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액티브 콘텐츠가 악성인지 여부 판단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삭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누구도 믿을 수 없다라는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메일을 사용자한테 모르는 발신자가 보내는 거 열지 마라 이런 주의사항을 줍니다. 그럼 아는 사람이 보낸 거 열어도 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백신이 양성이라고 판단하는 거 열어도 되냐? 그것도 아니고요. CDR은 모든 발신자, 모든 메일의 첨부 문서를 모두 다 무효화 처리한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바로 제로 트러스트적인 접근 방법이다. 지금 나와 있는 어떤 기술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일본에서는 굉장히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지자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 기술은 시간이 좀 모자라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성과 분석 기술인데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적용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기업이나 기관에 이런 컨텐츠나 문서 파일들이 유입되는 채널들이 있어요. 그 채널들에는 전부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채널이 메일이고요. 그 다음에 웹을 통해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 서버 같은 거에서 다운로드도 되고요. 주변 기기, USB 같은 거 복사도 가능하잖아요. 이런 채널들에 전부 CDR을 적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메일 보안하고 연동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RBI라고 요즘 웹격리 사이트에서 파일 다운로드 할 때 요거랑 연동을 해서 무효화를 하기도 하고요. 요건 이제 뭐 그 파일 같은 거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언론사 같은 경우 PDF로 기사 서비스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나가는 문서들. 이미지 배너 광고에 이미지 만들어주는 회사도 있거든요. 나가는 이미지들. 이런 것들도 CDR을 통해서 무효화한 다음에 결과물을 배포를 하는 형태로 요즘 많이 적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증명서 같은 다운로드 할 때 요즘 이제 플러그인 제거 규제 같은 게 있어요. 그 플러그인 다 빼버렸거든요. 웹 플러그인의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보안 제품이었어요. 그 보안 제품 다 빠져 그 브라우저 플러그인 된 보안 제품 없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보완하느냐? 그럴 때 CDR을 이용을 해서 내려가는 문서에 대해서 무야월 적용을 해라 이런 거고요. 이건 망이연계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파일도 무야월을 하자 이런 측면이 있고요. 요거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파일을 올리면 이제 무야하는 파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한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근데 지금까지 보신 사례는 어느 정도 인프라가 있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메일 보안 제품이 있어야 거기다 연동을 해서 뭘 하죠. 망연계 없으면 적용 못 하잖아요. 그런 거 없는 중소기업들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재택근무인 경우에 저거는 재택근무인 경우에는 좀 그렇잖아요. RBI를 재택근무 PC에 적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엔드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의 PC형 제품을 출시를 했어요. 저걸 이용을 해서 중소기업이나 이제 대책근무, 재택근무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지금 무료 체험 기간이어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무료 체험도 하고 커피 쿠폰도 드리고 추가로 저기 매일 모의 훈련 제품이 있거든요. 그거 무료 체험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린다고 합니다. 웹사이트를 방문하셔도 되고 1층에 저희 부스가 있습니다. R98인데요. 거기 오셔서 신청하시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대응을 많이 했잖아요. 기존의 DR 시리즈들이 다 대응이었으니까. 그런 악성 코드에 대한 대응에서 선제적인 예방 체계로 전환을 해야 되고 그거를 해드리는 기술이 CDR이다. 기존의 DR하고는 결이 다른 그런 기술이다. 이거를 오늘 기억해 주시면 제 설명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